샴페인 잔이 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마치 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파티가 열리던 대리석 바닥에 수정 파편이 흩어졌다. 각각의 조각은 내가 3년 동안 살아온 거짓말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식당 문가에 얼어붙은 채 서서 7년 된 남편이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울고 있는 어린 딸을 무릎 꿇고 위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아이의 다음 말은 내가 내 삶, 내 결혼,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아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어린 하윤이가 작은 팔을 뻗어 마치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천 번의 잠자리 이야기처럼 익숙하게 남편의 목을 감싸며 속삭였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20명의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지수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남편 민주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지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3시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우리의 7주년 결혼기념일 파티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마지막 디테일까지 완벽했다. 사방에 흰 장미가 있었고 부드러운 재즈가 연주되고 있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우리가 깨지지 않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 집에 모였다. 나는 내 눈을 반짝이게 만드는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었다. 남편이 항상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드레스였다. 내 검은 머리는 우아한 올림머리를 했고 나는 빛나는 기분이었다. 결혼 7년이 지났지만 그가 붐비는 방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볼 때면 여전히 가슴이 설다. 오늘 정말 멋져 보여. 내 동생 서연이가 디저트 테이블 정리를 도우며 속삭였다. 언니랑 민준이, 형부는 아직도 신혼부부 같아. 정말이야. 나는 미소 지었고 마음이 가득 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야.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았더라면. 민주는 완벽한 호스트처럼 파티를 돌아다녔다.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모든 사람의 잔이 가득 차 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성공한 건축가였고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대학 시절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친절한 갈색 눈을 가졌다. 모두가 그를 사랑했고 특히 내가 그랬다. 한 말씀! 한 말씀! 그의 사업 파트너가 와인잔을 들며 외쳤다. 민주는 웃으며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팔은 내 허리를 따뜻하게 감쌌다. 알았어, 알았어. 방이 조용해지자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7년 전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제 소울메이트, 제 모든 것과 결혼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내 삶의 매일을 당신이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더 좋게 만들었어. 하객들이 박수를 치자 그는 내 뺨에 키스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이 눈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7년을 위하여 그가 계속했다. 그리고 그 후 70년도 모두가 환호하며 술을 마셨다. 나는 남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안전하고 사랑받고 완전한 느낌을 받았다. 지수가 엉덩이에 3살배기 하윤이를 안고 내 팔꿈치에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하윤이의 아버지가 임신 중에 떠난 후로 싱글맘이었다. 나는 가능한 한 그녀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하윤이를 돌봐주고 장본 것을 가져다주고 그녀에게 필요한 지원 시스템이 되어주었다. 이 파티 정말 대단해. 지수가 하윤이를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정말 잘했어.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 나는 하윤이의 턱을 간지럽히기 위해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어린 소녀는 낄낄거리며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졸려요. 하윤이가 칭얼거렸다. 알아, 아가, 곧 집에 갈 거야. 지수가 달랬다. 손님방에 눕히지 그래. 내가 제안했다. 네가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낮잠을 잘 수 있어. 지수는 망설였다. 정말이야?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바보 같은 소리 마. 하윤이는 언제나 환영이야. 나는 지수가 하윤이를 위층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민준과 나는 2년 동안 노력했지만 운이 없었다. 의사는 우리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시간이 걸릴 뿐이었다. 하지만 지수와 하윤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갈망으로 아팠다. 파티는 아름답게 계속되었다. 우리 친구들은 민준과 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 사진으로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10시쯤 되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내가 부엌에서 남은 케이크를 포장하고 있을 때 위층에서 하윤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불쌍한 아이는 아마 낯선 곳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민준이 이미 계단으로 향하며 외쳤다. 나는 계속해서 청소를 하며 부드럽게 흥얼거렸다. 파티는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이었다. 나는 이미 우리의 10주년 기념일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무거운 발걸음과 그 뒤에 가벼운 발걸음, 지수가 하윤이를 데리러 올라갔을 것이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미소 짓고 여전히 행복에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세상이 폭발했다. 하윤이는 울면서 필사적인 작은 팔로 민준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아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단어는 나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아빠, 민준 삼촌이나 엄마 친구가 아니었다. 아빠. 나는 방 안에 남아있던 얼굴들이 산산조각 나는 유리 소리에 돌아보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지켜보았다. 내 샴페인 잔은 내 발치에 조각나 있었지만 나는 발목의 상처를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배신의 압도적인 무게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지수는 기절할 것 같았다. 하윤이는 방 안의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혼란스러워하며 계속 울었다. 서연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나는 내 귀에서 울리는 소리 때문에 그를 들을 수 없었다. 3살. 하윤이는 3살이었고 그것은 내가 수정처럼 명확하게 계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준과 나는 2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하윤이는 3살이었고 그것은 그녀가 4년 전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4년 전, 민준이 그가 말하는 30대 초반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가 멀고 변덕스러웠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때 그가 늦게까지 야근하고 친구들과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자고 있었을 때 나가. 그 말은 속삭임처럼 나왔지만 칼처럼 침묵을 갈랐다. 서연아, 제발 설명하게 해줘. 민준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가!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모두 내 집에서 나가. 남아있던 하객들은 놀란 새처럼 흩어졌다. 내 동생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너는 아니야, 서연아. 다른 모든 사람들. 지금 당장. 민주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지수가 그의 팔을 잡았다. 가야 해. 그녀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들은 함께 떠났다. 내 남편과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것이었어야 할 아이를 안고 그들의 배신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이. 나는 내 아름다운 식당에 혼자 서 있었다. 내가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잔해에 둘러싸여 내 심장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헌신적인 아내와 지지적인 친구 역할을 하는 동안 내 등 뒤에서 행복한 가족놀이를 하며 그들의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했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를 쓸어 담으면서 내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인생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좋아. 하지만 나는 그들이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 그들이 훔쳐간 모든 행복의 순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이길 작정이었다. 모두가 떠난 후 집은 무덤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름다운 기념일 드레스를 입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빈 와인잔과 구겨진 냅킨에 둘러싸여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하윤이가 민준을 아빠라고 불렀다. 그 말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 갤러리를 열었다. 지난 3년간의 사진이 수백 장 있었다. 가족 모임, 생일 파티, 지수와 하윤이가 우리와 함께했던 평범한 저녁 식사. 나는 새로운 눈으로 사진들을 훑어보며 내가 놓쳤던 단서들을 찾았다. 하윤이의 2번째 생일 파티에서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은 민준. 하윤이가 촛불을 끄는 것을 도우며 짓는 그의 부드러운 미소. 지수가 묻기도 전에 그가 항상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는 방식.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문자였다. 제발 집에 돌아가게 해줘. 우리는 얘기해야 해. 나는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집. 그는 이곳을 집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다른 집이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지수와 하윤이와 함께. 그의 진짜 가족과 함께. 나는 답장했다. 안 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또 다른 진동. 사랑해 서연아. 우리를 포기하지 마.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수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 그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등 뒤에서 다른 세상을 만들면서 내가 그의 온 세상이라고 믿게 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위층 침실로 올라갔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우리 결혼 사진, 옷장 속 민준의 옷, 침대 옆에서 읽던 책. 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연기했던 연극의 소품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증거. 나는 그의 여권, 오래된 영수증 몇 개, 내가 본 적 없는 작은 벨벳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상자를 열면서 손이 떨렸다. 안에는 작은 장식이 달린 섬세한 은팔찌가 있었다. 어린 소녀의 팔찌, 하윤이의 팔찌, 영수증은 아직 상자 안에 있었다. 3개월 전 강남의 비싼 보석 가게에서 구입했다. 같은 주에 민주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한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나는 팔찌를 움켜쥐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는 내가 우리의 기념일 파티를 계획하는 동안 그의 딸을 위해 선물을 사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우리가 가질 아이들을 꿈꾸는 동안 그때 눈물이 터져나왔다. 뜨겁고 분노에 찬 눈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결혼을 위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위해, 행복한 결말을 믿었던 순진한 여자를 위해 울었다. 하지만 슬픔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절대적으로 분노한 무언가가. 그들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아이를 돌봐주고 장을 받아주고 힘든 싱글맘으로서 지수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게 했다. 굴욕감은 배신보다 더 심하게 타올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 우리 친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그들 모두 내 등 뒤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을까? 나는 민준이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했던 모든 때를 생각했다. 그를 늦게까지 붙잡아 두었던 모든 업무 비상사태. 그가 그녀의 아파트 주변에서 지수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모든 주말. 그는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을 돕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비밀 가족과 함께 집안놀이를 하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수였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알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쳐다보며 그녀가 혼자라는 것에 대해 내 어깨에 기대 울었던 모든 때를 기억했다. 그녀가 항상 그녀와 하윤이를 위해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해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던 모든 때를. 그녀는 걸린 것이 미안했다. 나는 답장했다.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3년 전에 네 선택을 했어.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다.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복잡해. 복잡하다고? 마치 이것을 괜찮게 만들 수 있는 설명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이야기에서 그들이 악당이 아니고 내가 희생자가 아닌 버전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희생자가 되는 것을 그만뒀다. 나는 내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들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나도 게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할 것이었다. 민주는 평판을 보호해야 할 성공한 건축가였다. 지수는 가족 친화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마케팅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그들 둘 다 사람들이 그들을 착하고 도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는 신중하게 구축된 삶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중하게 구축된 삶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민준의 고객, 그의 사업 파트너, 그의 전문 협회, 지수의 동료, 그녀의 상사, 그녀의 비영리 단체의 이사들, 우리의 공동 친구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회 집단,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 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현명해야 했다. 계산적이어야 했다. 내가 그들을 파괴하려면 제대로 해야 했다. 나는 증거, 문서, 부인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프로젝트 복수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의 몰락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대신 나는 몇 시간 전에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증거였다. 그들의 불륜과 하윤이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내 말 대 그들의 말이 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오해나 질투하는 아내의 망상으로 꾸밀 수 있었다. 아침 6시에 나는 김민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우리 집 구입과 유언을 처리했었다. 50대의 날카롭고 현실적인 여성으로 바보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서연 씨, 너무 이른 시간이네요. 괜찮으세요? 오늘 뵙고 싶어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에요. 물론이죠. 9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에 있었고 성공의 냄새가 나는 짙은 나무와 가죽 의자로 가득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한번 보더니 진한 커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모든 것을 말해보세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기념일 파티, 하윤이의 말, 수년간의 거짓말. 김 변호사는 방해하지 않고 들으며 정확한 필체로 메모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내가 끝맺었다. 그리고 민준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우선 친자 관계를 확립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죠? 유전자 검사요. 하지만 하윤이의 샘플이 필요할 거고 지수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까다로워질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하윤이의 DNA가 묻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요? 그녀가 마신 컵이나 가지고 놀던 장난감 같은 거요? 가능하지만 증거의 연속성이 의심스러울 거예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김 변호사는 펜으로 메모장을 두드렸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만약 민준 씨가 하윤이의 아버지라면 그는 3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문제예요. 만족감의 불꽃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어떤 종류의 결과요? 임금 압류, 재산 압류, 체납액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자 관계를 숨겨왔다면 그건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김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떴다. 서연 씨,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복수심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면 이혼 소송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저는 복수심에 불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철저할 뿐이에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떠난 후 나는 민준의 건축회사로 운전했다. 나는 수년 동안 수십 번 그곳에 갔었다. 회사 파티, 그에게 점심을 가져다주고 저녁 식사를 위해 그를 데리러 갔다. 접수원인 미영 씨는 나를 잘 알고 있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박 대표님은 회의 중이신데 제가 사실 미영 씨를 보러 왔어요. 나는 가장 밝은 미소로 말했다. 다음 달 민준 씨 생일을 위해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바른 날짜를 선택하기 위해 그의 일정을 확인해야 해서요. 미영 씨는 환하게 웃었다. 어머, 정말 멋져요. 대표님은 사모님을 둬서 정말 행운아예요. 그녀가 알았더라면 지난 몇 달간의 그의 달력을 인쇄해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고객 회의나 마감일을 피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그녀는 컴퓨터에서 민준의 일정을 불러왔다. 올해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주실 수 있나요? 아마도 작년까지요? 그의 바쁜 시기의 패턴을 보고 싶어서요. 미영 씨가 민준의 신중하게 기록된 일정의 몇 달치를 인쇄하는 동안 나는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처럼 느껴졌다. 모든 늦은 회의, 모든 주말 현장 방문, 모든 출장은 이제 면밀히 조사될 것이었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두꺼운 종이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파티가 멋지길 바랄게요. 오, 그럴 거예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절대 잊지 못할 파티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나는 지수의 아파트 단지로 운전했다. 나는 그곳에 수없이 갔었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곳은 좋은 곳이었다. 양육비 없이 비영리 단체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곳이었다. 나는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기다렸다. 11시 30분에 지수가 하윤이와 함께 나타나 그녀의 차로 향했다. 나는 그들이 소아과 의원까지 운전하는 동안 멀리서 뒤따랐다. 그들이 안에 있는 동안 나는 내 휴대폰으로 병원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하윤이 이모예요. 나는 약간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 의료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보험 목적으로 하윤이의 아버지 이름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환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접수원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해해요. 그냥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파일에 있는 아버지 이름성이 박 씨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호자님, 의료 기록에 접근하려면 적절한 신분증과 자녀의 어머니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나는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의료 기록은 타당한 이유로 보호되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의사 사무실에서 작은 공원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하윤이는 곧장 놀이터로 달려갔고
지수는 지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았다. 나는 차 안에서 하윤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움직임과 태도를 주목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닮았다. 어떻게 그걸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고 그의 메시지를 들었다. 서연아, 제발. 네가 화난 거 알아.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어른스럽게 얘기해야 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밤 집에 갈 거야. 여기도 내 집이야. 그의 집, 우리 집. 아이들로 가득 채울 꿈을 꾸며 함께 산 집. 그가 이미 다른 사람과 낳은 아이들. 나는 집으로 운전해서 오후 내내 우리의 재정 기록, 은행 명세서, 신용카드 청구서, 투자계좌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김 변호사가 옳았다. 나는 철저해야 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피를 끓게 했다. 하윤이의 생일과 크리스마스와 일치하는 현금 인출. 민준이 사업 파트너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둘러댄 장난감 가게와 아동복 가게에서의 청구. 민준이 우리 재정의 대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햇살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대한 정기적인 월별 지불. 그는 우리 돈으로 그의 비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내 월급이 보태는 공동계좌에서 나온 내 돈. 나는 모든 것을 인쇄해서 깔끔한 폴더로 정리했다. 재정적 기만의 증거. 그가 수년 동안 이중생활을 했다는 증거. 6시에 현관문에서 민준의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서류에 둘러싸여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면도도 하지 않았고 옷은 구겨졌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서연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집에 돌아오게 해줘서 고마워. 여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나는 은행 명세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네 물건을 가지러 오게 해준 것뿐이야.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뺐다. 제발 설명하게 해줘. 뭘 설명해? 4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 네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딸이 있다는 거? 우리 공동 계좌에서 돈을 훔쳐서 다른 가족을 부양했다는 거? 민주는 움찔했다. 훔친 게 아니야. 내 돈이기도 해. 그래? 나는 마침내 그를 쳐다봤고 그는 내 눈에서 무엇을 봤는지 움찔했다. 내가 계산 좀 해봤어, 민준 씨. 아주 흥미로운 계산이었지. 나는 테이블 위로 종이를 밀었다. 이게 지난 3년 동안 네가 하윤이와 지수에게 쓴 돈이야. 어린이집, 옷, 장난감, 의료비, 식료품, 총액이 얼마인지 맞춰볼래? 그는 종이를 흐긋보고 창백해졌다. 6천만 원이 넘어. 나는 계속했다. 우리 공동계좌에서 나온 돈이야. 내가 버는데 도움을 준 돈.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네 비밀 가족에게 쓴 돈이야. 서연아, 아직 안 끝났어. 내 목소리는 치명적으로 차분했다. 보석 영수증도 찾았어. 네가 하윤이를 위해 산 팔찌. 사업이 부진해서 휴가를 갈 여유가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주에. 민주는 얼굴을 손에 묻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어떤 부분? 불륜? 그녀를 임신시킨 거? 4년 동안 나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면 들킨 거? 모두 다. 그가 속삭였다. 사랑해. 서연아. 항상 사랑했어. 나는 웃었고 그 소리는 내 귀에도 썼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특이하네. 실수로 시작됐어. 그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지수와 나, 우리 둘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 너와 나는 아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떠난 후 외로워했어. 그냥 하룻밤의 일이었어야 했는데 아니었어. 아니.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몇 번이고 끝내려고 했지만 하윤이는 내 딸이야. 그냥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대신 나를 버렸구나. 너를 버린 적 없어. 나는 남았어. 나는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나에게 거짓말하기로 선택했어. 내가 바로잡았다. 너는 내가 네 아내라고 믿게 하기로 선택했어. 실제로는 내가 그냥 네 핑계였을 뿐인데. 너는 내가 네 딸을 조카인 척하면서 돌봐주게 하기로 선택했어. 너는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힘든 싱글맘 시절을 겪는 동안 지지해주게 하기로 선택했어. 사실은 네가 아버지였는데 말이야. 미안해.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정말 미안해, 서연아.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우리가 이걸 극복해 볼 수 있을까? 나는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이 남자. 내 마음, 내 미래, 내 꿈을 맡겼던 이 남자. 아니,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서연아, 제발. 내일 밤까지 이 집에서 나가.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가. 하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내 서재와 금고의 자물쇠는 이미 바꿨어. 그냥 나를 쫓아낼 수는 없어. 여기도 내 집이야. 사실 할 수 있어. 나는 테이블 위로 다른 종이를 밀었다. 오늘 김 변호사님께 전화했어. 우리나라에서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에 불리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특히 재정적 기만이 연루되었을 때는 말이야.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나랑 이혼하는 거야? 나는 너를 파괴하는 거야. 내가 바로잡았다. 차이가 있지. 그는 나를 처음 본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이건 네가 아니야, 서연아. 너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아. 너는 친절하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바보야. 4년 동안 네 거짓말을 믿을 만큼 바보였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뭐 할 건데? 나는 웃었고 그것은 얼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모두가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할 거야. 내 고객들, 내 사업 파트너, 내 가족, 네가 그렇게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내 경력을 망칠 거야. 그걸 생각했어야지. 네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 나는 계단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아, 그리고 민준 씨,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게 좋을 거야. 국가가 네가 3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할 테니까. 나는 그의 배신의 증거에 둘러싸여 부엌 식탁에 앉아있는 그를 남겨두고 그의 가방을 싸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내가 요구한 대로 다음 날 저녁까지 떠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남자의 패배한 분위기로 옷과 개인 물품을 쌌다. 나는 그가 차에 짐을 싣는 것을 위층 창문에서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와 이야기하려고 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문가에 서서 지금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그렇게 화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가 한때 행복했다는 것을 기억할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할지도 몰라. 내가 기억할 유일한 것은 나는 대답했다. 네가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야.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연기였을 뿐이야. 이제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조용하고 깨끗하며 그의 존재가 없는 곳. 나는 방을 돌아다니며 내 공간을 되찾고 다음 움직임을 계획했다. 김 변호사는 그날 아침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는 내일 그의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고객들 앞에서 소장을 송달받을 것이었다. 나는 특별히 그 시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혼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곧 민준의 직업적 파멸로 자라날 씨앗을 심었다. 신뢰했던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서는지 놀라웠다. 나의 첫 번째 전화는 민준의 가장 큰 고객인 제2원 건설이었다. 그들은 가족 리조트를 짓고 있었고 그들의 수석 건축가는 수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숨겨왔다. 사장님, 나는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제 남편 민준 씨가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3살짜리 딸이 있고 회사 자원을 사용하여 비밀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사모님,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은행 기록, 영수증, 사진.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아셨으면 해서요. 그날이 끝날 무렵 제2원 건설은 민준의 계약을 검토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나의 두 번째 전화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했다. 나는 그들에게 하윤이의 전체 이름과 민준의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즉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친자 관계가 확립되고 그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해왔다면 사례관리자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체납된 양육비에 이자와 벌금을 더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임금을 압류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유전자 검사 확인이 되면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국가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아빠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완벽했다. 나의 세 번째 전화는 비영리단체의 지수의 상사에게 했다. 나는 거기서 더 미묘하게 지수의 개인적인 상황과 그것이 가족 가치에 초점을 맞춘 조직을 대표하는 그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냥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 씨가 결혼한 남자와 장기적인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귀하의 조직의 사명과 일치하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대화는 짧았지만 나는 그녀의 상사의 목소리에서 우려를 들을 수 있었다. 비영리 단체는 평판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렸다. 스캔들의 기미만 보여도 기부자와 자금을 잃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내 계획의 2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이번 주말에 우리의 모든 지인들을 저녁 파티에 초대했다. 우리의 기념일 축하에 참석했던 모든 친구들과 몇몇 다른 사람들. 초대장은 신중하게 작성되었다. 최근 제 삶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하며 친밀한 저녁 파티에 함께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우정과 지원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수락했다. 그들은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어떤 위기를 겪고 있던 친구를 돕고 싶어 했다. 그들은 민준과 지수의 사회적 처형을 목격하러 온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목요일에 저녁 파티를 위해 장을 보며 한때 우리의 기념일 축하를 계획할 때와 같은 정성으로 메뉴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정의를 축하하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내 노력의 첫 결실이 맺혔다.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제2원 건설에서 방금 나를 해고했어.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내 경력을 망쳤어. 거기가 내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네가 이중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 경력을 망친 거야. 그리고 이중생활뿐만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잤잖아. 나는 단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했을 뿐이야. 서연아, 제발. 이제 부양해야 할 딸이 있어. 그 직업이 필요해. 아이러니는 맛있었다. 3년 전에 딸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야지. 하지만 걱정 마. 국가에서 네가 직업이 있든 없든 그녀를 부양하도록 할 테니까. 나는 그의 더듬거리는 항의에 전화를 끊고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민준이 가장 큰 고객에게서 해고당했어요. 내가 보고했다. 그것이 우리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사실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수입이 크게 줄면 자산을 위해 싸울 능력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양육비를 낼 수 없다면 국가에서 그를 더 심하게 쫓을 거예요. 좋아요. 유전자 검사는 어때요? 강제 명령을 신청했어요.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내 동생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방금 민준이 형부 얘기 들었어. 괜찮아?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괜찮은 것 이상이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자유로워. 그가 언니한테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지수랑 같이라니. 나는 걔 좋아한 적 없어. 알지? 걔한테는 항상 뭔가 가짜 같은 게 있었어. 나는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서연이는 전에 지수를 싫어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스캔들이 터지면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을 좋아한다. 내일 밤 내 저녁 파티에 올래? 내가 물었다. 모두에게 한 번에 말할 거야.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아. 물론이지. 도울 거라도 있어? 그냥 드라마에 대한 식욕만 가져와. 토요일 저녁은 맑고 깨끗하게 찾아왔다. 나는 하루 종일 쓴 아이러니를 담아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며 준비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집단에서 그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어야 했다. 손님들은 7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서연이와 그녀의 남편, 우리의 대학 동기들과 그들의 아내들, 민준의 사업 파트너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내 직장 동료, 그리고 다른 몇몇, 민준과 지수는 눈에 띄게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민준 씨는 어디 있어? 내가 칵테일을 서빙하자 한 친구가 물었다. 또 야근해? 민준 씨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신비로운 미소로 말했다. 저녁 식사 때 모든 것을 설명할게. 대화는 처음에는 쉽게 흘러갔다. 모두가 내 중요한 소식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너무 예의가 발라서 캐묻지는 않았다. 나는 디저트 때까지 폭탄을 터뜨리는 것을 기다렸다. 오늘 밤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나는 식탁 머리에 서서 시작했다. 수년 동안 여러분의 우정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저에게서 직접 들으셨으면 했습니다. 식탁은 조용해졌다. 민준 씨와 저는 이혼합니다. 놀라움의 탄성과 속삭임이 식탁 주위로 퍼져나갔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계속했다. 7년 된 남편이 지난 4년 동안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도 확실히 놀랐습니다. 한 친구의 와인잔이 짤랑 소리를 내며 식탁에 부딪혔다. 데이비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나는 꾸준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들이 함께 3살짜리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봐주고
선물을 사주고 조카처럼 대했던 어린 소녀. 그녀는 실제로 제 남편의 아이입니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기념일 파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속했다. 하윤이가 모두 앞에서 민준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분명히 그들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3살짜리에게는 너무 벅찼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는 울고 있었다. 다른 친구는 분노한 것처럼 보였다. 데이비드는 사라지고 싶은 것처럼 접시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이 아마 이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변명을 하고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그가 한 일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돈으로 그들을 부양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 우리가 물건을 살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하윤이에게 사준 선물 영수증.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거짓말에 대한 문서. 한 친구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는 전혀 몰랐어. 물론 몰랐겠지. 그들은 매우 조심했고 매우 교활했고 내가 내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는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데 매우 능숙했어.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다시 앉았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민주는 이미 제2원 건설에서 해고당했어. 국가는 그에게 체납된 양육비를 추징하고 있고 나는 이혼 소송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잘 됐네. 한 친구가 맹렬하게 말했다. 그는 그가 받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민준과 지수의 배신을 분석하는 데 보냈다. 내 친구들은 내 주위에 모여 분노를 나누고 지지를 제안하고 그 바람피운 커플과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모두가 떠날 무렵 민준과 지수의 사회적 파멸은 완료되었다. 며칠 안에 우리 전체 집단에 소문이 퍼질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모두가 속삭이고 아무도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커플이 될 것이었다.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가슴속에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내 휴대폰이 알 수 없는 번호에 문자를 올렸다.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어. 하윤이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지수였다. 그녀는 아마도 후폭풍을 피하기를 바라며 새 전화번호를 얻었을 것이다. 나는 답장했다. 하윤이는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 아닌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어. 아마 네 남편과 자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어. 지수야. 그녀의 답장은 빨리 왔다. 민주는 너를 사랑해. 네가 실수를 했지만 그는 너를 사랑해. 하나의 실수로 그를 파괴하지 마. 하나의 실수. 4년간의 거짓말, 속임수, 배신이 하나의 실수였다. 나는 답장했다. 두고 봐. 그리고 나서 나는 번호를 차단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은 승리처럼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는 소식을 가져왔다. 김 변호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업데이트로 전화를 걸었다. 유전자 검사가 신속하게 처리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그에게 싸우기보다는 따르라고 조언했어요. 대안이 법원 명령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명한 조치였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72시간. 하지만 서연 씨, 다른 게 있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들은 이미 친자관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준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음미했다. 모두 다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계좌, 그리고 그의 차에 담보를 설정했어요. 유전자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들은 3년간의 체납된 양육비에 벌금을 더하여 그를 추적할 거예요. 우리는 억대의 빚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의 재정적 파멸은 내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이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던 바로 그 햇살 어린이집인 하윤이의 어린이집으로 운전했다. 나는 미리 전화해서 걱정하는 가족 구성원인 척했다. 저는 하윤이 이모예요. 나는 50대에 친절해 보이는 원장에게 말했다. 가족 서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기록에 하윤이의 아버지로 누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은 망설였다.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부모님과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완전히 이해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무심하게 덧붙였다. 양육권 소송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다. 양육권 소송이요? 아, 못 들으셨어요? 하윤이 부모님이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저는 단지 서류 정리를 돕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무너질 때 정말 복잡해지죠. 나는 몇 시간 안에 직원들이 하윤이의 가족 드라마에 대해 험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린이집을 떠났다. 화요일은 내 캠페인의 소셜미디어 단계를 가져왔다. 나는 복수심에 불타고 절박해 보이는 어떤 것도 직접 게시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대신 나는 내 저녁 파티에 참석했던 친구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한 친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충격받았다는 모호한 상태를 게시했을 때 나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는데 가장 능숙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 각 댓글은 쓴맛보다는 지지적이고 감사하게 보이도록 신중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살아있게 했다. 수요일 아침 김 변호사가 내가 기다리던 소식으로 전화를 걸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는 확실히 하윤이의 아버지예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즉시 그의 임금을 압류하고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데이비드와의 사업 파트너십은 어때요? 거기서 일이 흥미로워져요. 데이비드가 아침 내내 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어요. 분명히 민준의 파트너십 계약에는 도덕성 조항이 있어요. 데이비드는 그를 내쫓고 싶어 하지만 법적 파장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민주는 결혼 생활 이상의 것을 잃게 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나는 예기치 않은 방문객을 맞았다. 지수가 지치고 절박한 모습으로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얘기 좀 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문을 쾅 닫는 것을 고려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5분. 그녀는 나를 따라 거실로 들어와. 그녀가 내 친구로서 수없이 앉았던 소파 가장자리에 불안하게 앉았다. 이걸 멈춰야 해. 그녀가 말했다. 민주는 직장을 잃었고 그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이제 데이비드는 파트너십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네가 그를 파괴하고 있어. 내가 그를 파괴하는 게 아니야.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이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있을 뿐이야. 하윤이는 아버지가 필요해. 네가 그를 완전히 망치면 그가 어떻게 그녀를 부양할 수 있겠어? 아이러니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우리가 너를 상처 준 거 알아. 하지만 하윤이는 이 모든 일에 무고해. 내 말이 맞아. 하윤이는 무고해. 그래서 그녀는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인 부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민주는 나 때문에 너와 헤어지려고 했어. 지수가 터져 나왔다. 내 기념일 이후에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어.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었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는 나를 사랑해, 서연아. 그는 하윤이를 사랑해. 그는 단지 죄책감 때문에 너와 함께 있었을 뿐이야.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지만 나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먼저 알게 된 것은 그에게 호의를 베푼 셈이네. 지수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너는 이해하지 못해. 내 직업이 위태로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 하윤이 어린이집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 너는 민준만 상처 주는 게 아니야. 우리도 상처 주고 있어. 잘 됐네. 내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이건 네가 아니야. 서연아. 너는 잔인하지 않아. 네 말이 맞아. 옛날에 서연이는 잔인하지 않았어. 옛날에 서연이는 믿음직하고 순진했고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만큼 바보였어. 하지만 그 서연이는 사라졌어. 나는 우리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며 일어섰다. 2분 남았어. 헤더도 일어섰고 절박함이 그녀의 목소리를 날카롭게 만들었다. 뭘 원해? 돈? 사과? 뭘 해야 이걸 멈출 거야? 네가 고통받기를 원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처럼 모든 것을 잃기를 원해.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를 원해. 우리는 결코. 나가. 내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그리고 돌아오지 마.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정원에 앉아 그녀가 한 말을 생각했다. 민주는 어쨌든 나를 떠날 계획이었다. 그들의 배신은 나의 완전한 대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 사실은 더 아팠어야 했지만 대신 이것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목요일은 마지막 도미노를 가져왔다. 데이비드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전화했는데 그가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이었다. 서연 씨,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민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뭘 알고 싶어요? 그가 개인 경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장부를 훑어보고 있는데 몇 가지 불규칙한 점이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데이비드 씨. 그건 민준에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민준이 지금은 신뢰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회사에서 횡령했다면 회계법인을 고용하는 것을 제안할게요. 내가 친절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민준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만 훔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도 훔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김 변호사가 마지막 업데이트로 전화를 걸었다.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우리 모든 조건에 동의했어요. 그는 그의 옷과 개인 물품을 가져가요. 당신은 집, 투자, 그리고 대부분의 유동자산을 가져가요. 그는 또한 3년 동안 당신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어요. 그의 사업은요, 데이비드가 헐값에 그를 인수하고 있어요. 민준은 그의 법률 비용과 체납된 양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그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수는 어제 직장을 잃었어요. 분명히 비영리 단체의 이사회는 그녀가 가족가치 사명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어요. 완벽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제 내 집인 아름다운 집에 앉아 샴페인 한 병을 땄다. 이번에는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내 휴대폰이 민준의 마지막 문자로 울렸다. 이제 행복하길 바라. 나는 답장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아침 햇살이 내 서재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나는 최신 프로젝트의 마지막 손질을 했다. 나는 다른 여성들이 이혼 소송을 헤쳐나가는 것을 돕는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고 번창하고 있었다. 분명히 배신을 이해하고 반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여성들이 많았다. 내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큰 꽃다발을 든 배달원을 발견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서연 씨? 저예요. 카드는 도박 중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사업에서 횡령한 남편을 둔 내 최신 고객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제 삶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꽃병에 꽃을 꽂으며 미소를 지었다.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을 돕는 것이 내 열정이 되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횡령으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데이비드의 증언이 특히 해로웠어요. 그리고 지수는 아직 실업 상태예요. 부모님 댁으로 다시 이사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민준의 양육비 지급액은 하윤이의 기본적인 필요를 겨우 충당해요. 나는 하윤이에 대한 동정심일지도 모르는 무언가의 깜박임을 느꼈지만 그것은 금방 지나갔다. 어린 소녀는 부모의 거짓말과 함께 자라는 것보다 부모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나았다. 다른 게 있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했다. 민준의 변호사가 연락해 왔어요. 그가 선고 심리를 위해 탄원서를 써줄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나는 웃었다. 실제로 웃었다. 뭐라고 말했어요? 5천만 원을 선불로 받으면 고려해보겠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들은 거절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집을 돌아다니며 내가 한 변화들을 감상했다. 새 가구, 신선한 페인트, 더 이상 민준의 거짓말하는 얼굴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 사진들. 그것은 이제 진정으로 내 것이었고 속임수 대신 진실 위에 세워진 안식처였다. 옛날의 서연이는 민준의 몰락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는지, 너무 가혹했는지, 너무 많이 파괴했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옛날의 서연이는 약했다. 그녀는 동화와 행복한 결말, 그리고 그녀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선함을 믿었다. 새로운 서연이는 더 잘 알았다. 그녀는 때로는 정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내 휴대폰이 서연이의 문자로 울렸다. 오늘 점심. 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있어. 나는 답장했다. 어서 듣고 싶어. 내가 그렇게 신중하게 구축한 소문 네트워크는 여전히 민준과 지수의 계속되는 몰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 기념일 파티를 계획했던 순진한 여성은 사라지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누구도 그것을 폄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잔인하거나 복수심에 불탔다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전체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민준과 지수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들은 그 결과와 함께 살고 있다. 내가 내 결과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차이점은 내 결과에는 자유, 재정적 안정,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아는 만족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결과에는 빈곤, 사회적 추방,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파괴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현관문을 잠그고 서연이를 만나러 나가면서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날이었고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거짓말 대신 진실, 순진함 대신 힘, 그리고 맹목적인 신뢰 대신 정의 위에 세워진 삶. 옛날의 서연이는 결국 그들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옛날의 서연이는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나아졌다. 전쟁은 끝났고 나는 완전히 이겼다. 민준과 지수의 배신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다. 한편 나는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현명해졌다. 나는 때로는 가장 좋은 복수는 나아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대한 전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식당으로 운전하면서 하윤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4살이었고 왜 아빠가 다른 곳에 사는지, 왜 엄마가 그렇게 많이 우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 언젠가 그녀는 부모의 이기심과 거짓말이 여러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녀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파괴하려고 할 때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결국 진실은 항상 끝에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했다. 게임은 끝났고 나는 모든 것을 이겼다.